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 이게 뭔 얘기냐면요. 우리 금융시장이 폭풍압 등불 같은 그런 형세에 놓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데 그 뒤에 또 그것보다 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이런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런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상황을 빨리 판단해야 되겠죠. 파도의 세기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이런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위기 앞에서 파도가 막 몰려오고 있는데 머뭇거린다면요. 심사숙고해야 한다. 완벽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러면서요. 물론 평상시에는 이런 심사숙고, 완벽한 결정, 필요한 행동이죠. 하지만요, 거대한 파고가 한 번도 아니고요, 두 번이나 몰아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머뭇거렸다가는 파도가 모든 것을 다 휩쓸고 지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틀리더라도 재빠르게 행동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요, 느린 결정보다는 박 PD가 얘기한 것처럼 다소 틀릴 수 있지만 그래도 빠른 결정이 낫다. 많은 경제학 교과서나 경학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나 금융당국 이 조언을 따르고 있을까요? 아니면 앞서 얘기처럼 심사숙고해야 한다, 완벽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라면서 느린 결정을 할까요? 일단 이 이야기 왜 하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오늘 새벽이었죠. 저도 새벽 3시에 잠을 깼었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결정이 됐어요. 미 연준이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이 세 차례 연속 베이비 스텝.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었죠.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런 것 때문에 금리 동결을 해야 된다.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도 하긴 했었지만 물가라는 파고 앞에서는 또다시 연준은 빠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아마도 우크라이나 전쟁 전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서 양적 완화를 지속해서 현재 위기를 키웠다고 비난받는 사람 있죠. 파월 아재죠. 그렇죠. 이 파월 아재가 뒤늦게 반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결정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또다시 위기 앞에서는 머뭇거리지 않겠다. 이 파월과 연준 위원들의 의지로 읽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에서 상단이 5.25%까지 올라갔어요.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 수준.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해 3월 미국의 기준금리 얼마였는지 기억나시나요? 0.25죠. 그러니까요. 0.25인데 지금 5.25. 아니 1년 조금 더 된 시간 사이에 무려 5%포인트나 올라간 거예요. 왜 이렇게 올랐느냐? 10연속 베이비 스텝 아니면 빅 스텝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 한 번도 동결 아니라 이렇게 계속 악셀레이터를 밟아온 결과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번에 금리를 또 올린 이유가 뭘까요? 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도 있었는데 왜 올렸을까? 그간 고강도 긴축으로 한때 9%를 넘었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최근 미국에서도요 5%까지 둔화되긴 했어요. 하지만 연준의 정책 목표치, 경구지에서도 늘 얘기 드려왔었죠. 2%, 이 자리가 보여야 되거든요. 최소한 3 초반은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미 산업 전반에 여러 가지 실업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구인난이 심각하대요. 구인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박 요인도 여전하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택시장을 제외하면 아직 인플레이 둔화 속도가 느리고 가변적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인하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기자들은 이런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은행 파사, 이것 때문에 동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은행 시스템 지금 건전하지 않느냐? 탄력적이다. 우리가 부처님 손바닥처럼 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그럼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입니까? 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 중단 시기는 결정된 게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거든요. 이게 뭔 얘기겠습니까? 필요하다면 또 올릴 수도 있다. 추가 인상 여지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근데 국내 보수 언론이나 경제지들은 이 멘트를 가지고 이제 다음에는 동결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똑같은 모양을 보더라도 어느 쪽으로 보느냐,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틀린 것 같은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듯 해요. 아무튼요, 이렇게 빠른 결정으로 미 연준이 자신감을 드러낸 반면 우리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놓여 있는 형국이더라고요. 미 기준금리 상단이 앞서 얘기처럼 5.25%까지 올랐잖아요. 우리나라의 금리차가 이제는 1.75%포인트. 역대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네. 이게 뭔 얘기겠습니까? 이 수익률 쫓아서 국내에 있던 외국인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 그리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은 상승하고 이럴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달 한은은 지난 2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잖아요. 언론들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올랐는데 상승률이 2월 4.8%보다 0.6%포인트나 떨어져서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니 동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 당시 했었거든요. 근데 경불치는 그때 정작 이유는 다른 데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가장 큰 이유 다들 알고 계시죠? 빚이 너무 많죠. 그렇죠. 이 가계부채 1870조 원. 와, 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특히 가계들의 상환 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줄을 잇고 있고 게다가 부동산 PF 부실 위기로 건설업 벚꽃 떨어지는 순으로 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역대급 무역 적자로 기업들은 힘들다. 다들 아우성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기 위축을 부추길 수 있다며 추경호 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 한은과 금통위 위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소문도 있다는 얘기를 전에 들려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은의 독립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드렸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은은 또 기준금리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일 뒤인 25일 날. 이때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이미 많은 언론들, 전문가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는 금리 동결을 해야 된다. 근거는 있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어제도 전해드렸다시피 3.7% 삭자를 받잖아요. 이제 물가 걱정 사라졌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는 어제 드렸었죠. 아무튼요, 이렇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좋게 나왔으니 이 추경호 부총리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어제 인천 송도에서 제26차 아세안 플러스 3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여기서요. 한국 경제가 소비 회복세 등을 바탕으로 올해 1분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으며 하반기로 가면서 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이 얘기가 어떤 의미겠어요?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데 금리 올려서 찬물 끼얹지 마라. 무언의 압박을 보낸 거 아닙니까? 예. 혹시 회복세가 가시화가 돼서 가시에 우리가 찔린다 그런 소리 아닐까요? 가시에 우리가 찔린다고요?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추경호 부총리의 말을 팩트체크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얘기처럼 전분기 대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0.4%에서 지금은 0.3%.
이 상승 전환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전분기 대비,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어떨까요? 지난해 4분기에는 1.3% 성장이었는데 올 1분기는 0.8%. 오히려 낮아졌어요. 네. 게다가 주요 기관들은 일제히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IMF, 아시아개발은행, 기존보다 크게 끌어내려서요. 우리나라가 많이 성장해봤자 1.5%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추 부총리는 하반기에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인다고요? 가시화가 된다고요? 이래놓고서 이제 나중에 확 꺾이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내가 가시에 찔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할까요? 문제는요, 이렇게 경기 부양만 정부에서 생각하다가 물가는 물론 금융시장 불안을 크게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일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물가만 내렸지 서민 물가, 체감 물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죠. 또 환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변동성이 크고요. 이런 상태에서 한미 금리 차가 역대 최고인 1.75%포인트까지 벌어졌으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때문일까? 이창용 한 총재 어제 외신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가 아직 이르다. 뭐 언론이나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금리 인하 나는 생각 안 하고 있어. 선을 그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인터뷰 추경호 부총리가 봤을 텐데 뭐 정부나 대통령실에서도 봤을 텐데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좀 궁금해요. 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 얘기 드렸잖아요. 파도가 하나가 아니다. 하나가 더 있다고 했잖아요. 네. 도대체 그게 뭘까? 일반적으로 우리 인식에는 유로 금리 있죠. 유로존 금리. 항상 우리보다 낮지 않을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유럽은 전형적으로 제로 금리. 그리고 일부 국가는 마이너스 금리. 이 정도로 유로 금리는 저금리의 대명사였죠. 근데 현재 유로존의 금리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우리랑 비슷하지 않았나요? 비슷한 게 아니라 지금은 똑같습니다. 지난 3월 16일 유로는요. 빅스텝을 했어요. 우리는 동결했는데. 그래서 3.5가 됐거든요. 우리나라 똑같아졌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역시 스피드, 속도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요. 금리 행보를요. 미 연준을 능가할 정도로 미 연준도 이 고속도로를 탈 정도로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렸잖아요. 근데 더 빨라. 보니까요. 미국보다 유럽중앙은행은 4개월가량 늦은 지난해 7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이 올리기 직전까지만 해도 제로였어요. 제로 금리. 여기서부터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베이비 스텝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어떻게 올렸느냐? 빅 스텝을 4번, 자이언트 스텝을 2번. 야, 이 가랭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얘기처럼요. 지난해 6월만 해도 유로존의 기준금리는 제로였거든요. 근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현재 3.5. 진짜 아우토반급 속도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미국 연준이 새벽에 기준금리를 결정했잖아요. 유로중앙은행도 오늘 늦은 시간에 우리 시간으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오후 9시 15분경에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네. 이때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베이비 스텝, 동결 어떤 걸 할까요? 유로존 물가에 달렸겠죠? 유로존이 어제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아이고 미국도 좀 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뭐 3자가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유로존 물가는 어이고 장난이 아니에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인지 아직도 7. 와. 특히나 전월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금리 올리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고요. 베이비 스텝으로도 힘들다. 빅 스텝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 유로가요. 빅 스텝을 하게 되면 기준금리가 지금 3.5인데 4까지 올라가잖아요. 좀 낮춰서 베이비 스텝을 하더라도 3.75. 어떻게 하던 우리와 유로의 금리 역전은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네. 근데
유로와 우리가 금리가 역전된 적이 있었나요? 없을걸요? 그러니까요. 미국은 과거에도 역전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유로는요, 유로존이 출범한 이후 최초입니다. 이 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미국과는 역대 최대의 금리차, 유로와는 역대 최초의 금리 역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쌍파고를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금융시장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쌍파도가 몰려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압력 등에 머뭇거리게 되면 진짜 어떻게 될지 안 봐도 유튜브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이런 걱정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불황인데 자영업자들 팍팍 쓰러지고 있는데 금리를 또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면이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요, 일단 미국 유로존의 금리 역전, 이것 때문에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환율이 급등하고요, IMF급 위기가 닥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머뭇거렸다가는 우리 자영업자, 서민뿐만 아니라 전부가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선 다만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한 서민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 이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금융재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긴축해야 된다면서, 금리 올려야 된다면서, 근데 금융재정 지원? 이거 돈을 또 풀라는 건 이거 어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요, 지원, 서민에 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기를 감지하고 지금 대기업들은 현금을 어마무시하게 쌓아놓고 있어요. 역대급 적자를 본 삼성, 지금 사내 유보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140조 원입니다. 와우. 사상 최대예요. 근데 이런 삼성전자 법인세를 깎아주는 엄한 짓 좀 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또 일부 대기업들, 땅 투기했다가 손해본 그런 데들, 이 부동산 몰빵했다가 손해본 기업들, 그리고 투기꾼들, 이런 사람들 살리는데 혈세 낭비하지 말고요. 정말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사회 안정망부터 확보하고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리는 세심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 형세를 보면 이거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죠. 정부와 한은 협조는커녕 엇박자만 내고 있잖아요. 거대한 쌍파도가 몰려오고 있는데 선장과 기관사가 싸움만 하고 결정을 미루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한 형국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애청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금융혼란에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을 듯해요. 투자 등은 자제하고요.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위기에서 그나마 버틸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